하락장이 와도 지금 시세만큼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는 폭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가격이 그것보다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쌀 가능성이 크거든요. 상방이 더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남아있고 또 남아있고 또 신도시가 남아있는데 여기 집값이 급등하게 되면은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드디어 이분을 모셨습니다.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송희구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희구입니다. 이거 참 제목을 외우기 어려웠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정확합니다. 원작자. 이게 항상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그냥 김 부장이에요, 김 부장이라고. 네, 맞습니다. 요즘에 네. 또 다른 김 부장이 터져가지고. 다른 김 부장도 있죠. 예, 네. 그래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 그 김 부장이 또 계속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작가님이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를 쓰셨어요. 네. 책 제목이 네. 두툼합니다. 뭐라 해야 될까?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좀 함축시켜놨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제가 상담 같은 거, 질문 같은 걸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거기서 주로 나오는 질문들이, 공통적인 질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모으고 모아서 책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책도 역시 그 김 부장 이야기처럼 되게 술술 읽히게 뭔가 약간 소설이라고 뭐라고? 무슨 형식이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뭐 스토리가 좀 가미된 네. 그냥 경제 경영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딱하게 만드는 게 더 쉽긴 하거든요. 어떤 그냥. 개연성을 안 넣어도 되니까. 네네네. 근데 어떤 뭔가 한 사람이 초보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주인공이라는 어떤 몰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초보라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했습니다. 주인공이 초보라. 네. 초보가 이제 고수를 만나서 네. 대화를 하게 되는데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송희구 작가님의 책, 요 내용을 보면은 프롤로그부터 뭐라 해야 되나 되게 현실성 있게 와닿습니다. 전세 살고 있었는데 네. 집주인이 네.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그 전화를 받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게 저도 겪었었거든요. 예. 갑자기 월세로 바꾸신다고 해가지고 반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완전 월세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회초년생 때. 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부담이 커지는데 싶어서 한번 이사를 갔던 적이 있고 또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월세를 또 올린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또 이사를 갔던 적이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사회초년생 분들이 월세에 대한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게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마다 그 계약 만료 시점 될 때 집주인한테 연락 오면 어쩌나 계속 그거 신경 쓰게 되죠. 네, 근데 이게 6개월 전부터 신경 써요. 계약은 2년인데 1년 6개월 지나면은 그때부터 집주인이 올리려나? 나가려고 하려나? 자기가 들어온다고 하나? 집 팔려나? 막 이런 신경이 쓰이죠. 이게 또 요즘에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월세 가격이 또 난리 아닙니까? 전세는 아예 매물이 이제 씨가 마르고 있고 월세 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이게 좀 서울 집값 잡겠다는 정책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임차인들에게 네. 세입자들에게까지 또 이제 무게가 전가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현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너무 좀 안타깝긴 하죠.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합쳐지면서 그게 어쨌든 이 규제라는 것은 작용도 있고 반작용이 있는데 뭐 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용이라고 보지만 반작용 같은 경우는 그 전월세 매물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그런 반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공급도 없는 거 플러스 게다가 규제가 묶여버리니까 갑자기 전세와 월세 매물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월세까지도. 네. 그래서 월세가 이렇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노원구 같은 데 가면은 월세 보통 한 80만 원, 70만 원 이 정도면은 넉넉히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거의 한 150만 원씩 되는 바람에 월세가 이러다가 다른 나라,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월세가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런 나라처럼 되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 24평짜리 아파트요. 네. 24평 아파트가 150만 원이면 요즘 뭐 되게 그냥 가성비죠. 오히려. 가성비입니다. 네. 아니 결국에는 이 책에도 쓰셨습니다만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가격이 뭐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네. 그래서 모두가 집을 살 수밖에 없다. 네.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거부감은 잘 없어요. 근데 월세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왠지 생돈이 나가는 것 같은 맞아, 느낌이 맞아, 들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야 월세 낼 거면 그냥 사버리자라고 해서 이 수요의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구하려다 보니까 전세가 없어. 그래서 월세 알아봤더니 월세는 너무 비싸. 아, 그러면 매수하자. 이렇게 떠밀려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지금 현상이 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죠. 예전에는 주거 사다리라고 해서 월세 살다가 전세 가고 매수를 하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전세 살다가 월세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매수하는 거예요.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뭐 그 좀 전세나 월세 살다가 내 집 사볼까 뭐 결혼할 때쯤에 또는 자녀가 생겼을 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 그냥 결혼 전에 집을 사고 식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 앞에 앉아 있는 저분도 그렇습니다. 얘기해도 되나요? 네, 우리 직원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좀 2030 세대들은 결혼식에 큰 돈 쓸 바에 우리 자산 형성에 더 큰 돈을 먼저 쓰자.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든 신혼여행을 가든 하자라고 이렇게 플랜을 세우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스마트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결혼하기 네, 전에? 100%. 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집을 산 게 좀 몇 년 뒤에 샀거든요. 근데 늘 후회되는 게 그냥 결혼할 때부터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래서 왜 30대 집 매수가 계속 또 늘고 있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 낳고 청약 점수 모아가지고 분양을 받는 것도 하나의 루트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많이 좀 줄어서 그런 걸까요? 청약이 일단 점수 쌓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점수를 쌓으려면 일단 세월이 더 필요하고 자녀의 수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지금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 통화량도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 청약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청약 통장 이걸 해지하는 해지.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약은 요즘에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청약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도 해지하고 그렇죠. 뭐 아예 신규 분양이 너무 없어도 해지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10년, 15년 열심히 무주택으로 살면 집을 내가 원하는 곳에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또 어렵다 보니까 네. 공급의 한계도 있고 네, 또 문제는 분양가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요즘 노량진 분양한 게 32평이 한 27, 8억에 분양했거든요. 이거를 과연 사회초년생이 할 수 있는가? 절대 못하죠. 못하죠. 네. 또 대출 제한도 있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분양이라고 청약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매매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게는 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니 분양 받아도 현금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못 들어가죠. 예전에는 전세라도 주고 대출 받고 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모아서 내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것도 안 되지 않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청약 시장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더 유리하게 되었고 좀 사회초년생 분들은 그냥 조금 외곽 지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게. 요즘에 어떤 아이돌 여자 아이돌 멤버가 네. 어디 이제 청약해서 당첨된 거 보고 네. 저도 현금이 있어야 그러니까 운이 따르더라도 어떤 사람들 포기하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실거주 해야 되니까 네. 좀 씁쓸합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고 이른바 빌라 같은 비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돼요. 네.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좀 피해야 된다. 최악의 선택. 이거는 하지 말아라.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나. 왜냐면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재개발 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신축 빌라가 제일 위험합니다. 신축 빌라. 예. 이게 빌라 업자들이 빌라를 지은 다음에 전세금을 맞춰서 이거를 뭐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은 살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구역 지정이 될 거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라를 좀 주의해서 사셔야 되는데 빌라를 살 때는 반드시 조합 설립인가가 난 것들 이런 것들을 사야만 어느 정도 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실제로 재건축의 가시성이 있는 빌라를 사든지 맞아요. 네. 오히려 신축 빌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건 어디 지역 불문입니까? 지역 불문입니다. 지역 불문이에요. 근데 요즘에
막 서울 뭐 재개발 뭐 이런 모아타운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냥 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소문을 일부러 막 낸 다음에 여기 될 거다라고 해서 빌라를 막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에 또 현혹돼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오를 때는 이런 현상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에도 막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사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안 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게. 근데 이게 또 뭐 이 책은 사실은 사회 초년생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네. 니까.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젊은 나이에 또 많이 조바심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곽에 가서 비아파트를 사게 되는. 네. 그럼 이제 꼬이죠. 유주택자가 돼버리고 맞습니다. 유주택자가 되고요. 또 문제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되팔 때. 네. 이게 팔려야 내가 뭔가 다른 걸 하는데 안 아. 팔리니까 그냥 여기에 계속 묶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물 내놔도 소화가 안 되고 네. 급전 필요할 때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서 계속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금성이라는 키워드인데 처음에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해요. 이게 뭐 나중에 뭐 내가 10년 살 건데 20년 살 건데 한데 실제로는 한 3, 4년 살다가 이거 팔고 딴 거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가서 팔리지 않는 거를 느끼고 환금성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근데 요즘에 비아파트 매매가 좀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에요. 우려가 됩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증거예요. 과열이 지속되면은 비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상한 분양형 호텔이라든지 또 이상한 또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팔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비아파트가 많이 팔리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재개발 주택, 재개발 빌라 이쪽이 많이 팔리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하나 새로 살려면 내 집을 팔고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불가능한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도 빌라를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주택 전략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 뭐 특정 공시지가 이하면은 2주택으로 안 쳐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취득세를 좀 더 내더라도 언젠가는 뭐 이 법이 풀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재개발 빌라 나중에 되었을 때 아파트가 되었을 때 좀 괜찮아지는 그런 재개발 구역을 매수하는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거는 2주택자가 되더라도 투자 용도로. 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재건축이 가능성이 높은 곳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의 신축 빌라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앞에서 위험합니다. 말씀해 주신 게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대출 규제가 갈수록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8월 초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8월 3일에.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연말에 대출 받기 힘들었다면 이제는 분기 말이 힘들어지고 월 말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월 초에 뭐 주담대 받으러 오픈런 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 갈수록 심해져요. 그 요즘 대출 상담사분들이 엄청 바빠지셨어요.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요즘 이게 지금 8월인데 네. 어쨌든 지금 계약을 해서 잔금을 하려면 11월, 12월이거든요. 이게 연말이에요, 잔금일이. 그래서 대출 실행이 연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약했는데 잔금일 날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은행 창구 가서 대출 상담 창구 가서 상담을 해도 은행원들도 확답을 못 줘요. 맞아요. 자기네들이 그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약서 갖고 오시라고. 네. 근데 계약금 내고서 이게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냥 양쪽으로 불안한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분들이 이거 잔금일을 내년 초로 잡아야 될까요? 올해로 잡아야 될까요?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참 연말만 되면 늘 반복되던 거고 이제는 한여름에도 걱정이 또 안 될 수가 없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정부의 기조로 보면 대출 규제를 전혀 풀 생각이 없어 보이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더 안 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유동성을 줄이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실 별 문제가 안 되죠. 네, 근데 내가 지금 2억 있는데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 보통 집이 최소 한 5억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3억 대출이 막 간당간당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죠. 그 사이에 또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소규모 거래로 집값은 또 호가가 팡팡 올라가고 있고 네. 참 최악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끼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이제 그것도 안 되잖아요. 실거주하라고 하니까. 비규제 지역에서는 아직 되긴 됩니다. 어. 다산이라든지, 예. 뭐 안양이라든지, 또 뭐 김포, 고양 이쪽은 다 아직 전세 끼고 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세 끼고 사두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모아서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내가 들어가는 방법. 이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요게 또 부동산 전문가들마다 좀 생각이 엇갈리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수도권, 서울 외곽이라도 그렇게 능력이 되면 사라. 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네. 그거는 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송희구 작가님은 그 전자 쪽이세요? 저는 너무 외곽 아니고요. 그래도 접근성 좋은 비규제 지역은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네, 뭐 다산 신도시라든지 안양의 만안구라든지 네, 이런 곳들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그 화성의 병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수원하고 동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 일자리 수요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성 좋은 경기도는 네, 얼마든지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2023년 초 이 반등, 이 저점 대비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어렵지 않은. 네. 여기 GTX도 혹시 포함이 됩니까? GTX도 어느 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남부 쪽에 워낙 일자리가 많아서 서울 출퇴근이 안 되더라도 자차로 뭐 영통 수원이라든지 동탄 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흥 쪽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화성 남양 이쪽도 워낙 인구가 많아서 자차 수요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보시면 지하철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상품성만 괜찮으면 전세랑 매매 수요가 되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데들은 뭐 동탄도 마찬가지고 좀 네. 규제 지역으로 막 묶이기도 하잖아요. 네, 아마 조만간 묶일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구리하고 동탄이 추가로 묶였는데 네. 이건 묶일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구리하고 동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많이 올랐고 그래서 묶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양 만안구가 남아있고 또 병점구가 남아있고 또 다산 신도시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또 몰리고 있으면 여기 집값이 급등하게 되면은 여기 또 토호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예요? 네. 거의 꼬리 잡히고. 그러다 수도권 또 웬만한 데는 과거처럼 또 규제 지역 다 묶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모두가 규제 지역이 되면 네. 또 규제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가 다시 오르고 또 이런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니, 주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동탄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한편 시각에서는 동탄이 저렇게 많이 올랐으면은 이게 막 마포하고 지금 거의 매매가가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마포가 그 가성비 아니야? 이렇게 지금 수요가 오히려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탄 신축이 마포 구축이랑 비슷해져요. 맞아요. 네. 그게 그 일자리, 네. 또 그 성과급 효과가 그렇게 센 거예요. 그 효과는 사실 일시적이에요. 왜냐면은 그 성과금 높으신 분들이 동탄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은 사실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해요. 어디 뭐 분당이나 뭐 위례나 아니면 광교나 아니면 더 서울 내부 송파 쪽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초년생 분들이 동탄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더 자산이 쌓이면은 상급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상급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급지들이 따라 오르는데 그 밑에 급지들이 너무 붙어버리면은 상급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밑에 급지들이 막 따라붙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따라붙어 버리면은 또 서울 메인 지역들이 또 치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규제를 해놓고 상급지들 풍선 효과로 다른 데가 오르고 네, 다른 데가 올라서 여기도 규제를 해버리면 또 여기가 또 올라가고 네. 이거 내가 꿈에서 본 것 같은데 2021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되풀이된 역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도 쭉 그래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과열된 시장이 반복되다 보면 하락장은 또 분명히 옵니다. 또 2022년처럼 한 30%씩 팍 떨어지는 기간은 분명히 올 텐데 이게 떨어지는 그게 언제일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측을 좀 해보자면 평소에도 오르지도 않았던 곳들, 그러니까 경기도 정말 끝에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까지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고평가 구간이 왔다.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락장은 분명히 온다. 네,
근데 또 책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으셨나요? 요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송희우 작가님의 신간인데 집값 하락론에 불안해하거나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맞아요. 지적하셨어요. 맞아요. 방금 들었던 이야기로 우리가 그럼 나는 하락 시에 사야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게 하락장이 와도 지금 시세만큼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8억인데 내가 분명히 기다렸는데 11억까지 올랐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9억까지밖에 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거 얼마나 떨어지는 폭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걸 하려면은 과연 주변 지역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도 상품성과 또 그 지역 내에서 입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집값이 거의 안 오르던 외곽 지역까지 막 불타오를 때는 네. 그쪽은 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때는 제가 좀 멈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까지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기 21년 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지금 아니면 내가 거의 수도권에서 다 탈락할 것 같아가지고 영원히 집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막 외곽에도 많이 사셨잖아요. 네. 사람의 심리가 또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이게 안타까웠던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모든 자산이라는 것은 하락장이 오는데 반등장이 왔을 때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점 물리신 분들 중에 현재로 되돌아봤을 때 그때 대비 엄청 많이 오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세를 아직 한참 못 따라가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주식이랑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네. 물려도 대장주의 물리라고. 네. 네. 그래서 물려도 수요가 있는 곳에 물리면은 시간이 결국에는 이게 해결을 해주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도 않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사시면 안 되죠. 이게 참 공통점이 있네요.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저는 많다고 봐요. 항상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그래도 뭐 전 고점만큼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네. 대바겐 세일이 펼쳐지면 네. 사람들은 또 손이 안 나가죠. 그 안 나가죠. 급락장 오면은 마치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 못 사는 것처럼 맞습니다. 하이닉스 100만 원대 중후반에 살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늘이 주시면 못 사는 것처럼 예전에 둔촌주공 때도 그랬잖아요. 거기 뭐 미분양 난다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때 둔촌중공 이거 분양 받으시라고 되게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 지금 너무 비싸다. 끝났다 14억이 어디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첨됐는데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84 84, 59 둘 다요. 84가 그때 14억이었어요. 어떻게 시간을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이닉스도 100만 원대로 다시 돌려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락장 때 사실 갈아타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주택자분들은 하락장 때가 갈아타기 진짜 좋은 찬스예요. 송희구 작가님은 그 주택 포트폴리오가 어디 공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1주택자입니다. 네, 1주택자고 나머지는 토지나 건물 쪽으로 가지고 있어요. 토지, 네. 건물. 네. 건물 주셨구나. 자세를 좀 이렇게 똑바로 맞춰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신 거예요? 1주택으로 계속? 네. 네. 그래서 1주택 제가 당시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막 지방 뭐 20채, 30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규제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역전세를 맞아서 경매로 되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주택으로 막 10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괜찮은 한 채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재개발이든 토지든 상가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좀 넓혀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어차피 또 규제 때문에 네. 대출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다주택은 거의 어렵잖아요. 추가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취득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뭐 혹자들이 보기에 집값을 밀어올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수요자인데. 네. 다 실수요자죠. 그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그게 집값을 밀어올리는 투기로 보기도 해요. 이거 참 관점의 차이입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타다가 그랜저를 타고 싶듯이 그랜저를 타다가 또 제네시스를 타고 싶듯이 이런 심리이긴 하거든요. 네, 그냥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이게 좀 투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엔 그냥 당연한 욕구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꾸 무슨 뭐 급지 나누고. 근데 또 네. 어떤 분들은 더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이전하는 게 음. 인간의 본성이다. 네. 새도 둥지를 새로 또 짓듯이 동물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캠핑에 비유를 하는데, 캠핑 초보자는 되게 그냥 좀 심플한 어떤 텐트를 사거든요. 네. 근데 좀 내가 캠핑 좀 했어. 그러면은 갑자기 모양이 좀 희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뭐 도구도 되게 막 다양해지고, 이게 집이랑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알게 될수록 또 내가 갖게 될수록. 네.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지방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려요. 서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의 출퇴근이 좀 용이한 지역까지는 집값에 좀 훈풍이 불지만 네. 지방은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 광역시는 그래도 서울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분위기거든요. 뭐 광역시 중에서 또 코어. 맞습니다. 네.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대전, 그리고 또 일부 또 큰 도시들, 뭐 세종, 청주 이런 곳들은, 이 수요가 많은 곳들은 그래도 뭔가 수도권과 같이 외곽 지역들보다는 나는 중심부로 갈래, 이런 수요가 되게 강하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그 구축 아파트들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좀 주요 신축 아파트들은 지금 뭐 굉장히 뜨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심에서도 중심부의 신축은, 네. 그러니까 그곳에 또 서울인 거예요. 그곳에 강남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방 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지방 중심지는 점점 더 좋아지는데, 외곽 지역들은 계속 오히려 슬럼화가 되어가는. 또 문제는 인천 인구와 경기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나머지 도시들은 지금 다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예, 인구 자체가 줄고 있어서 그 인구가 어디로 가냐? 지금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방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는 정말 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요 지역에 신축 아파트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거기 현지인 분들은 구축을 팔고 신축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에 수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을 보실 때는 웬만하면 10년 이내에 신축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자녀들 집 사줄 때는 수도권으로, 네. 서울로 올려보내줄 거다. 또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 하고. 맞아요. 네. 근데 또 그거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난할 수는 없죠. 네. 또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또 학습 효과가 되는 거예요. 네. 지역에서도 똘똘한 한 채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 지역에서도 광역시에서도 똘똘한 한 채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다 집단지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에 계속 그렇게만 반영이 되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부산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 분당하고 좀 비슷했어요. 분당에서 제일 좋은 곳과 그 부산에서 제일 좋은 곳 시세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광명에서 좋은 곳이 부산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지하고 부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졌어요. 점점 그 격차가, 네. 가격대 차이가. 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부산에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 저렇게 지금 좀 애매한 저런 데가 내 거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훨씬 더 저렴했던 곳이? 이런 약간 포모 같은 게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코어 지역은 그래도 강세지만 네. 수도권 주변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도 덜 오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네. 뭐 집이 있든 없든, 네. 코어든 아니든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통계를 보면은 외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사신 분들이 매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한 30%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한 채 사고 거주는 다른 데서 하는, 이런 거래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집을, 서울 집을 네, 지방 분들이 사신다는. 맞아요. 네. 근데 거꾸로 과거에는 왜 이른바 매수세가 좀 전국적으로 퍼질 때는 네, 서울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이 2주택을 지방에 사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똘똘한 한 채로 거의 이제 세법 때문에 차단되다 보니까 네,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 더 벌어졌죠. 네, 지방에서는 또 서울로 오고. 네, 끝이 없을까 이건? 뭐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네, 이게 뭔가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면 사실 사람들은 나는 뭐
속초에 가끔 가니까 속초에 바다뷰 정말 잘 나오는 거 한 채 사두고 또 부산에서 또 괜찮은 거 한 채 사두고 광주에서 한 채 사두고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당분간 이게 풀리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때가 있었죠. 속초 집값도 오르고 맞아요. 어디 집값도 오르던. 네. 그래서 2021년에 제가 한번 속초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분양가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근데 그때 속초 주민들이 뭐라 했냐면은 5억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게 8억까지 갔거든요. 근데 하락장 오니까 다시 5억으로 떨어지고 회복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뭔가 어떤 유행을 따라서 하는 거는 좀 위험하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냥 진짜 입지가 좋은 곳, 수요가 계속 꾸준히 있는 곳, 유행을 안 타는 곳 이런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책에서 위치와 입지는 다르다라고 강조하셨어요. 네.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네. 다른 겁니까? 위치는 말 그대로 좌표입니다. 음. 그 위도와 경도를 합친 그 좌표인데 입지 가치 같은 경우는 그 위치 가치 옆에 그 주변에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좋은 학교, 좋은 교통, 어떤 좋은 배우 세대, 좋은 상권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은 좋은 입지고 그냥 위치는 괜찮은데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삶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위치만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여기는 강남이고 위치 좋은데 왜 집값이 안 올라요? 그럼 그 경우는 위치는 좋지만 입지 가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지리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입지 가치를 반드시 따져봐야겠습니다. 강남에서도 입지가 안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있죠. 네.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뭐 일반 뭐 동대문구, 뭐 강서구 이런 데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곳들의 대표적인 곳이 세대수가 일단 좀 적습니다. 세대수가 적기도 하고 막 이렇게 빌라들이 많은데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나 홀로. 네. 이런 것들은 또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역은 강남 어디겠는데 네. 뭐 예전 집값이랑 거의 변함이 없다. 그 거래량도 보면 막 2, 3년에 한 건 거래될까 말까 막 이런 데들도 있고 네. 참 이상하다 싶은데 요런 게 이제 위치는 좋으나 입지가 안 좋은 네. 그런 사례인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세도 잘 안 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금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환금.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세가 또 실거래가가 낮게 찍히기 때문에 시세가 또 못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죠. 그래서 또 대단지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왜 학군, 교통, 뭐 일자리, 상권 이렇게들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좀 뭐 바뀌지 않느냐 막 이런 이야기는 뭐 십수년 전에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뭐 GTX나 이런 것 때문에 교통이 바뀌느냐 아니면 이제 뭐 AI 뭐 아니면 이제 학령 인구가 줄면서 네. 학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좀 우선순위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은? 전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 코로나 때도 코로나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재택근무하니까 외곽이 뜰 거다. 복잡한 도심은 문 닫을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외곽은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배달도 시켜 먹을 수가 없고 뭐 병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도심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군이 뭐 좀 덜 중요해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학군도 양극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설픈 학군들은 다 사라지고요. 진짜 좋은 학군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령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전교생 수가 지금 적은 곳들은 다 폐교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폐교를 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어디론가 옮기는데 거기는 더 북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전교생 수도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네, 광역시 내에서도 폐교한 학교가 나와요. 맞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폐교했어요. 오. 되게 기분이 이상해서 얼마 어디 전에 서울이요? 네, 서울입니다. 네, 은평구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인데 폐교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막 그냥 풀이 이만큼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네. 그러게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면 그 기분이 와. 네. 또 거기는 어찌되든 간에 또 땅이 나왔으니까 아파트를 지을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왠지 아파트를 지으면 좀 왠지 좀 뭐 욕먹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근데 아마 거기다가 무슨 센터를 짓지 않을까. 예를 들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뭐 노인 복지를 위한. 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이 입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쉽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네. 그 한마디로 또 응축되는 것 아닐까.
네. 싶기도 하고. 우리가 그 왜 급지, 상급지, 하급지 오늘도 아마 여러 차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썼을 겁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이 되게 불쾌하다 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또 계세요. 맞아요. 사람 사는 곳에 무슨 상이 어디 있고 하가 어디 있고 하냐. 네. 근데 그럼에도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이런 상중하로 나누는 것도 뭐 사실 좀 불편하긴 한데 뭐 어떻게 표현법이 딱히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20억대, 10억대, 5억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뭐 그냥 어떤 언어 관념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벗어나기도 어렵고 네. 어차피 송혜구 작가님과의 대담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또 이제 상급지에 대한 니즈는 아마 갖고 계실 거고 네. 알게 모르게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책에서도 쓰신 게 균질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균질성. 균질성 중요합니다. 균질성은 비슷한 소득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 의미하거든요. 소득의 격차가 너무 나버리면 이게 또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가 딱 들어왔는데 주변은 전부 다 정말 막 쓰러져가는 막 판자촌이다. 이러면은 균질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소득의 격차는 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는 좋은데 주변 환경이 좀 그렇다. 이게 또 자녀들 사이에서도 학교를 갔는데 너무 빈부격차가 확 크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처음에만 좋다가 나중에는 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도 동네 전체가 재개발이 되면은 균질성이 확 좋아지는데 다른 데는 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만 재개발된다. 이렇게 되는 곳들은 균질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균질성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하실 필요가 있죠. 그 왜 우스갯소리 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내가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에 이른바 입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성공 여부는 네. 그 단지에서 내가 제일 가난할 때 그런 입성 잘한 거라고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되게 좀 더 처음 듣는 말인데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네. 참 하여튼간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게 또 현실이고 네, 근데 이게 제가 막 미국 드라마도 많이 보는데요. 이런 미드에서는 이렇게 더 심하게 나와요. 미드에서는 이게 훨씬 심하게 그냥 대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드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어떤 마을을 의미하는데 그 마을에 입성하려고 막 자기 직업도 속이고 뭐 모도 속이고 해서 겨우 입성하는데 또 이 소득 격차가 안 맞으니까 억지로 막 돈을 쓰고 막 빌리고 해서 파산하고 이런 게 정말 노골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뭐 좀 보이지 않게 있긴 하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사람 네. 사는 세상에서는. 네. 제가 그 직장인일 때 해외 영업 담당이었는데 그래서 해외 출장 가면은 거기서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는 뭐 어떤 좀 로열 패밀리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기는 뭐 부자들이 나라나 모여 있죠. 네, 다 있습니다. 부촌 뭐 다 네. 있죠. 네. 거의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막 이렇게 맞아요. 극단적으로 갈리기도 네. 하고 해외 영업 다니시면서도 그쪽에 네. 부동산에 관심도 많이 이렇게 막 가지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 외국 주거 형태는 어떤지, 또 외국 집값은 어떤지, 또 월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 지나가다가 부동산이 보이면은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으면은 그 얼마인지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이런 거래처 직원이 있으면은 이 동네에서 뭐 어떤 지역은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걸 또 한국이랑 또 많이 비교하시고 네. 그런 것도 비교하려고 하는데 똑같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네. 이쪽 지역에 또 코어 지역이 있고 또 이쪽 지역에 코어 지역이 있고 또 어디 분양하는데 분양가는 얼마고 막 이런 말들이 이게 다 똑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원시 시대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강가에 사람들 모여 사기 좋고 움막 짓기 좋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배산임수 비슷하고 네. 그러게 그게 이제 2026년 버전인 네. 거고 이 책에서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송혜구 작가님의 그 신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계 시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되게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지양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제일 비싸게 사는 거를 약간 주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가격이 그것보다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쌀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제일 비싼 게 15억인데 상급지로 갔을 때 그 상급지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데 15억짜리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상급지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상방이 더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계 시세를 볼 때는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과연 상급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금액이 되는가,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5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지금 저쪽 더 상급지 15억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사야 되나 상급지를 사야 되나, 그러면 상급지를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어쨌든 주변에 그 더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곳이 상급지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 시세를 반드시 좀 책정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의 꼬리랑 뱀의 머리랑 맞닿아 있을 때는 용의 꼬리를 선택하라는 거.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나홀로라든지 네, 균질성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 거고. 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계 시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주변이 막 개발이 되고 인프라가 좋아져도 네,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뭔가 좀 선이 있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죽전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죽전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찾아보시고 죽전보다 살짝 상급지라고 볼 수 있는 뭐 분당의 약간 끝지역들, 야탑이나 오리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의 시세를 한번 찾아보고 죽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분당으로 들어갈 수 있네? 라고 하면은 그 죽전 아파트는 그게 한계 시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대장 아파트랑 네. 그거보다 상급지 아파트랑 비교해보고.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네이버 부동산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클릭 하다 보면 결국 강남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나 못 가는데 뭐 이렇게. 근데 적당선을 또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서울, 강남의 한계 시세도 있을까요? 지금은 어쨌든 강남도 아파트마다마다 한계 시세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대치동의 한계 시세는 어떤 대치동의 신축 아파트가 지금 딱 잡고 있고 네. 또 반포의 한계 시세는 또 반포의 어떤 아파트가 잡고 있고 또 압구정은 그렇고 그래서 그 동네마다 그 각자 그 가장 좋은 아파트의 그 제일 비싼 게 한계 시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변 다른 아파트가 보기에.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최상급지 더 이상 위는 없다라고 부르는 곳들은 사실은 더 열려 있죠. 그쵸, 뭐 현금 부자들이. 네. 그런 데들은 갑자기 무슨 뭐 한 10억 이상 뛴 거래가 또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왜 그 꼭지점처럼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대장 아파트가 하나의 그 중심이 되고 네. 그 밑으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펼쳐지게 된다. 네. 그래서 꼭지점이 또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가게 된다. 맞아요. 그건 어느 정도 맞는 이론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선두주자가 끌어줘야 그 밑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에는 어쨌든 뭐 서초, 또 송파, 강남구, 또 용산구 요쪽이 한참 리드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 마포, 성동, 강동, 영등포 뭐 이쪽이 또 따라가기 시작했고 또 이제 최근에는 뭐 동탄이라든지 뭐 수지라든지 그런 구리라든지 이쪽 지역들이 또 확 따라가기 시작했죠. 아마 만약에 동탄 쪽이 확 올라버리면 그 다음 밑에 있는 안성이라든지 평택 쪽이 아마 따라갈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오르는 거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오르지 않던 외곽 지역까지 올랐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위험 신호는 또 아닌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나 질문이? 어느 정도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또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삼각형으로 네. 꼭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는 약간 여기 얇아지는 얘는 더 올라가고 이렇게 좁아지는 이게 다 이렇게 퍼지지 않고 네. 좀 더 뾰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뾰족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상승장이 지속되면은 또 이렇게 또 뚱뚱해집니다. 네. 상승장이 지속되면 네. 근데 그때가 또 위험 신호? 그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상승장이 또 시작되면은 또 이게 또 좁혀지기 시작해요. 뾰족해지고 네. 송희구 작가님이 사실 그 부동산 공부를 하신 게 한 얼마나 2009년부터 했습니다. 임장도 많이 다니셨어요? 임장은 뭐 대동여 지도를 만드신 김정호 선생님만큼 다녔죠. 지금도요? 네. 그 취미예요? 네, 그냥 가서 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온다고 생각하고 뭐 막 이렇게 샅샅이 들여다보진 않고요. 그냥 동네 한번 쓱 돌아보고 오고 뭐 거기서 그냥 뭐 아침에 있다가 다른 동네 갔다가 또 그 다음 동네도 저녁 때 한번 가보고 이런 수준입니다. 어디 뭐 서울만이 아니면 지방까지요?
거의 다 가봅니다. 광역시 좀 핵심 지역들과 음. 그리고 서울 경기권은 다 가보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송희구 작가님은 다주택은 아니고 1주택자로 갈아타기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도 코어, 결국 강남, 반포, 네. 한남동 몇 군데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저는 어쨌든 토지를 더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토지를 보려면은 이 도시 전체의 어떤 발전 가능성과 연계성을 따져봐야 돼서 그 아파트는 사실 금방 봐요. 네, 아파트는 금방 보는데 토지 보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토지는 그럼 어떤 투자 맞습니다. 개념으로? 네, 이때 뭐 이제는 주택 투자는 또 어려워졌으니. 네. 저는 예전부터 토지 투자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나대지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걸 사서 그걸 주차장 용도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수익형으로. 식으로 네 그렇게 해가고 있죠. 아니면은 또 월세를 받다가 여기 주차장은 좀 그런데 해다 그냥 건물을 지어서 뭐 매각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거의 뭐 이제 뭐 디벨로퍼가 됐네요. 송희구 디벨로퍼 막 이렇게 해서. 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송희구 작가님에게는 취미를 넘어선 사업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뭐 주요 뭐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뭐 사실 유튜브를 하고 책을 내고 또 강의를 하고 이거는 사실 얼마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아, 부동산에 비하면. 아니, 네. 저기는요, 그 서울자가의 대기업단에 있는 김 부장 그거는 일세가. 그것도 그 드라마로 나왔잖아요. 네. 이게 드라마는 나눠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뭐 작가도 있고 감독님도 있고 뭐 조명팀 뭐 아무튼 뭐 나눠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드라마 제작으로서는 사실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영화하면은 왜 러닝 개런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드라마는 그런 개념이 있나요? 뭐 시청률에 따라서 막 이렇게? 뭐 재방송 많이 하고 뭐 이런 러닝 개런티 개념은 있지만 그 비율이 매우 미미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는 그냥 어떤 만족도, 성취감에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술하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큰 돈을 만지시는 분들은 진짜 탑 티어 있는 분들 빼고는 그렇게 큰 돈을 만지긴 좀 어려워요. 그냥 정말 예술만을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3대 작가 아닙니까? 김은숙, 김은희, 송희구 드라마 작가. 저 그 정도. 그래서 난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이제 부동산 이야기 하고 있었으니까 그 책 내용에 보면요, 네.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재밌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수가 초보에게 네. 인장 네. 숙제를 내주는데 네. 셀카로 찍어오라고 해요. 네. 이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내가 어떤 표정으로 갔고 또 나의 그때의 기분은 어땠고 그래서 이거를 찍는 모습을 봐야 내가 이때 이런 기분이었지 그때는 어땠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아파트만 찍어버리면 그건 사실 로드뷰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셀카를 꼭 임장 가서 정문 앞에서 한 컷 딱 찍으시면은 기억도 많이 남고 그때의 어떤 추억 같은 걸로 여기 아파트가 어땠지 이런 기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네. 그때의 나. 그때 맞아요. 내가 어느 회사 다닐 때, 네. 연봉 얼마 받을 때. 네. 여기 날씨 더웠을 때, 추웠을 때, 뭐 그런 것들. 작가님도 그런 식으로 많이 모아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셀카 찍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셀카 찍고, 또 겨울에는 추운데 셀카 찍고, 뭐 그렇게 다녔죠. 혹시 뭐 보고서도 쓰세요? 임장 보고서 뭐 이런 거? 나만의. 보고서는 거의 안 쓰고요. 그냥 수첩에 메모해주는 정도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막 무슨 막 사장님한테 보고서 쓰듯이 그렇게 PPT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이 임장이라는 거는 내가 갔을 때 그 지하철역에서 어떤 역에서 내렸고 그 역의 분위기 또 역과 아파트 사이 그 도로의 분위기 그 다음에 아파트 바로 주변에 있는 그쪽의 분위기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하지 막 뭐 아파트 내부는 어떻고 공동 현관문이 있고 없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입지를 내가 확정을 했을 때 골랐을 때 그 다음에 디테일로 넘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네. 또 요즘에 보면 그 왜 블로그 하시면서 임장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네. 웬만한 뭐 아파트 이렇게 치면은 임장 블로그 꽤 많이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대신 또 볼 수 있고. 네. 근데 또 직접 다니는 게 또 필요할 때는 있고요. 직접 가야 됩니다. 직접 가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거든요. 와, 나 여기 언덕이라서 절대 안 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시세가 엄청 잘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의 의견 들어보는 것도 한번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비교해보고. 항상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는 왜 비싼가? 왜 저렴한가?
왜 구축인데 왜 사람들이 많은가? 언덕인데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가? 이런 이유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유를 찾아라. 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막 급지 이야기할 때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곳. 네. 또 그게 또 핵심일 테고.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집이라는 게 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또 비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 요건 좀 일종의 밸런스 게임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24평짜리 로열층. 근데 32평인데 저층. 네. 뭐 꼭 1층 아니어도 뭐 한 3층이야.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같은 입지 같은 아파트라면 왜 고개를 절레절레? 이거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아 진짜요? 어려운 거구나. 어렵습니다. 근데 지역적 특성만 이해하면 됩니다. 지역적 특성. 네, 지역적 특성과 상품적 특성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일단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한 명 무조건 있기 때문에 예. 이 가족 구성원 수가 3명이나 4명이에요. 어. 이럴 때는 저층이라도 30평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역 아파트 단지의 특성이 맞습니다. 우리 가정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어. 네. 목동이다라고 한다면 20평 고층보다는 30평 저층이 더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 여기는 가족 단위가 많이 살기 때문에. 학군지니까. 네. 근데 여기는 학군 필요 없고 그냥 교통만 그냥 특화되어 있는 곳이다. 어. 그럼 20평 고층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만 사는 동네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상품적 특성을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20평대는 방 2개 화장실 하나고 30평대는 방 3개 화장실 2개다? 그러면은 30평대 하는 게 맞습니다. 저층이라도. 아 그 구조가. 네. 근데 20평대도 방 3개 화장실 2개다 이러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또 달라지죠. 그러면 또 그 지역에 맞춰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세그먼트가 더 수요가 높은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률적으로 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애초에. 없습니다. 애초에. 네. 오, 좋다. 또 대장단지의 소형, 옆단지 그러니까 대장 쫓아다니는 대장은 아닌 아파트의 중형 네. 어떤 게 나아? 쫓아가는 중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세는 어차피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같은 지역 내에 비슷한 세대수의 비슷한 상품성이라면은 1등하고 2등이 올라가는 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차이가 난다면 미래에도 1억 차이 나고요. 현재 3억 차이 나면 미래에도 3억 차이가 나요. 아, 근데 이럴 때는 실거주 만족도가 좀 더 높은 약간 큰 평수를 하는 게 좋죠. 그렇게 참 신기해요. 대장 아파트랑 옆에 있는 아파트랑 네. 여기는 항상 2억 차이 나요 이렇게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거의 이렇게 가요. 맞아요. 근데 약간 이게 붙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맞아요. 근데 대부분 그 하나 아래에 있는 소유주분들은 항상 박탈감을 느껴요. 왜냐면은 항상 대장단지가 한 1, 2개월 또는 길게는 6개월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먼저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포모 이런 거를 느끼는데 사실 그냥 긴 데이터로 보자면은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전혀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건 뭐 주식의 차익 거래도 아니고 아비트리지 이렇게 붙었을 때 막 네. 롱숏 하고 막. 근데 어떻게 보면은 늘 따라가던 아파트 사이에서 거래량이 좀 뜸할 때 좀 처졌다. 네. 이럴 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한 1억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기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1억 차이 나는데, 이 원래 저렴한 게 평상시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와 있다? 그럼 그걸 사는 게 맞고요. 너무 붙어 있다? 그러면 원래 비싼 거 사는 게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이거는 지역별로 이게 몇천 차이냐, 몇 억 차이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거의 어느 지역이든 비슷한 걸까요? 다 똑같습니다. 요즘에 신축이 또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네. 구축을 사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책에서 인테리어도 매매가 5% 이내 한계선을 두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인테리어비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인테리어 요즘에 30평대 인테리어 하면은 그냥 기본이 5천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5%까지만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에 내가 1억 원어치 인테리어를 했다. 그러면 나는 이걸 6억에 산 건데 그러면은 뒤에 이거를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20억짜리 집에 5%인 1억 원어치 인테리어를 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대가 되면은 나 그냥 인테리어 어차피 돈 내야 되니까 이미 된 걸 살래 하는 수요가 붙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별로 붙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5%까지만 쓰셔야 그래도 내가 인테리어 한 거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근데 인테리어도 왜 올수리, 특올수리, 뭐 5년 전 수리 이런 게 또 있어. 또 그게 또 네. 시세에 또 그렇게 또 막 반영이 돼요. 신기하게. 네. 뭐 주인분 깨끗하게 사용 뭐 이런 거 가서 보면 진짜 옛날 거고 막 그래서
그래서 구축 아파트들은 반드시 내 눈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음. 되죠. 근데 어쨌든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게 확장입니다. 확장. 네, 확장. 거실 확장. 네, 이 발코니랑 그 거실이랑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이 공사가 되게 큰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샤시가 또 되게 큰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확장과 샤시가 되어 있는지 요것부터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도배라든지 조명은 사실 되게 금방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확장하고 샤시는 약간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요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요것도 매물별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하, 그렇죠. 거실 확장까지. 이게 사실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집이라는 게 뭐 옷 하나 사는데도 인터넷 계속 비교하는데 뭐 몇 날 며칠 혹은 네. 몇 달, 몇 네. 년 이렇게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역설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오래 할수록 집을 못 산다라는 역설도 있어요. 그것도 지적하셨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동산 공부를 마치 무슨 뭐 행정고시 보듯이 그렇게 준비하시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라 일단 현장에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좀 괜찮은 매물들을 쭉 비교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 이게 부동산에 대한 투자지 막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겠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수능 시험 보듯이 해버리면은 괜히 단점만 눈에 더 들어오게 돼요. 단점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선택을 못 하게 되고 또 내가 공부하는 동안 시세가 올라 버린다?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인정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보다는 발품을 파는 과정이 더 중요하죠. 그쵸. 그 외에 그 발품 팔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왔을 때보다 호가 더 올라가 있고 네. 이런 경험 아마 뭐 상승장에서는 아마 많이들 하실 텐데 너무 많이 하죠. 진짜 짜증나죠 막. 이거는 진짜 겪어보신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분명히 지난주만 해도 뭐 8억 2천이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8억 5천 되어 있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아파트 하나만 보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아파트 5개는 최소 5개는 비교해 봐야 펼쳐놓고.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호가가 가장 합리적인 매물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또 장 좋을 때는 네. 그 집주인들이 그 계좌번호를 안 준다면서요. 안 주죠. 줬다가 뺐죠. 네. 그러니까 어디는 뭐 줄 서 있다 그러고. 줄 서 있어요. 제발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요즘은 그러지는 않겠죠?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래요? 네. 요즘 지금 딱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 3,000세대 매물을 보면은 전세는 1, 월세 0 이렇고요. 그리고 매매가 뭐 한 10 이건데 실제로 가능한 이 매물이 한 한두 개밖에 안 돼요. 3,000세대예요? 네. 이게 네이버에는 분명히 뭐 몇십 개가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 거래 가능한 매물이.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내놓고 봐요. 내놨는데 나도 어디론가 이걸 팔고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진 거죠. 막혀버린 거죠. 다 막혔으니. 네. 그래서 나 이거 팔려고 내놨는데 일단 올려놨는데 연락은 왔어. 일단 집은 보여줘. 근데 내가 가려고 받는 곳이 지금 막혀가지고 안 되겠다. 부동산에 또 문을 닫고 또 이렇게 허가 되는 거죠. 받아야 되고. 네. 네. 그래서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막 어떻게든 좀 빨리빨리 계약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원래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건 자유롭게 이전을 하되 집값은 안정적인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건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 네. 근데 지금은 집값이 또 안정적이지도 않고 거주 이전의 자유는 되게 또 이제 올가매져 있고 네.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집을 사고 싶어도 먼저 팔고 네. 매도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사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낭패 받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또 팔기로는 했는데 사고자 하는 집에서 또 이게 이거 죄송합니다. 이제 좀 유창한 외국어 좀 쓰겠습니다. 아다리가 맞아야 되다. 이게 안 맞으면은 또 이게 집값이 난리가 나니까. 네. 그래서 잔금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분들은 매도를 안 하고 일단 좋은 매물을 발견해서 일단 샀는데 막상 팔려고 보니까 이게 또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좀 저렴하게 던지기도 하고 또는 일단 팔았는데 살려고 보니까 갑자기 내가 사오려고자 하는 매물들이 다 사라졌네 라고 하면은 또 이게 안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송희구 작가님한테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어떻게 좀 꺾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트리거. 네, 2021년에는 금리라는 트리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향후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 뒤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꺾일 텐데 그게 뭐 지난번처럼 정말 금리 급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라는 게 그냥 경기만 안 좋아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경기 침체가 오려면 소득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막 부도가 나고 또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하. 이게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조금은 어렵죠. 아하. 단순히 경기 침체다 뭐다가 아니라 네. 소득이 감소하느냐. 네, 그죠. 경기 침체가 됐는데 네,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막 주가가 몇 배 오르고 하면 또 이건 뭐 집값 못 잡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 시장은 유동성하고 연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 이게 주식으로도 가고 코인으로도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이런 유동성이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서 자산이라는 종착지로 가는데 이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자산이 더 비싸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대신에 좀 몰리는 곳이 좀 정해져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세제개 편안 아마 발표가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세금을 동원하게 돼요. 네. 그 효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보유세를 비롯해서. 사실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2020년대도 똑같은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고가 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2020년도 뭐 이때 종부세 진짜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시 원복되고 있는 건데, 그때 뭐 집값이 잡히진 않았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집주인들이 원래 전세를 줬었는데, 그거를 반전세로 바꾸게 됩니다. 왜냐? 그 월세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전세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점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그런 집단이 형성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성이 만들어져요. 이 진격의 거인처럼.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외부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들어와요. 종부세, 보유세를 낼 수 있는 사람만.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들만의 더 곤고한 리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수십 년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게 또 밀려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보유세 정도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집이라는 게 없어도 고민이고 네. 한 채 있어도 고민이고 다주택자도 또 뭐 고민이 있다고 하고. 네. 오늘 송희구 작가와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은 여러분 사서 보세요. 좋은 책이니까 사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집 때문에 어찌됐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네.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뭐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려는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입지 가치와 황금성의 가치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하지 않는 대출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너무 적게 받는 것도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적당한 대출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매물을 최대한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하나를 정하셨으면 거기 부동산 3개는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5개를 정했다면은 부동산 3개씩 총 15개를 들어가서 15개 매물을 펼쳐놓고 그 중에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매물이어도 다양한 중개사한테 웬만하면 다른 매물을 받아야죠. 네, 그래서 같은 아파트라도 매물이 다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매물을 확보한 다음에 호가와 실거래가가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매물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호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과거에 분명히 실거래가가 10억인데 호가는 막 11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좀 더 면밀히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급하면 ETF도 그렇고 괴리율이 안 보입니다. 내가 일단 저 호가를 잡아야 돼. 근데 그거 괜히 쫓아갔다가 텅 빈 호가에 괴리율 높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근데 그게 또 요즘에는 뭐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고 매물도 없고 하니까 뭐 매물이 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거라도 사야겠어요. 라고 또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 납니다. 네. 근데 그거 참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직전 실거래가보다 최대 5%까지만 보라고 말씀드려요. 와, 올라도? 네, 올라도. 사실 5%도 집값에서 5%면 큰 거 아니에요? 되게 큰 거죠. 되게 큰 건데, 네. 어쨌든 너무 호가가 높다 보니까 진짜 5%는 제발 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집주인과의 또 그것도 있고. 와, 오늘 짧은 시간에 또 송희구 작가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야, 역시 뭐 베스트셀러 작가답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홍보를 안 해드려도 이미 베스트셀러 1위라는 거. 네. 송희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